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8일 신유일 1397년 4월 5일 안익 김희선 권근 등이 황제의 칙위 조서 선유 성지 어제시 예부의 자문을 받들고 오다. 왕씨는 동쪽의 제후로서 500년을 지탱했지만 쇠퇴하여 마침내 도를 잃었으니 나라의 흥망은 하늘의 뜻이로다. 비록 지금 성은 남아있으나 번성하던 나라는 이미 옮겨졌네. 내가 이곳에 와서 탄식하니 높은 나무에 찬 서리가 내렸도다. 노이 씨가 다른 곳에 살다는 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이 지었다. 동방의 나라에 어려움 많았지만 우리 임금이 공을 이루어 백성을 달래고 어진 정치를 펼치며 큰 나라를 받드는데 충성을 다했네. 나라 이름 내려주시니 큰 은혜요. 거처를 옮기고 성을 세웠네. 원하건대 대대로 충성을 다해 황제의 명을 받들겠노라 하고 출사라는 책 제목에 대하여 사신으로 떠나는 일은 임금의 엄중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달려가는 길이 아무리 피곤해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일이 아직 굳건하지 않아 언제나 걱정될 뿐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다행이지만 길은 길고 머나먼 영로가 끝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나의 충성된 뜻을 펼쳐서 만에 하나라도 황제께 그 뜻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공조선명지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성스러운 황제께서 용처럼 일어나 온 세상을 어루만지십니다. 먼 나라 백성들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조공하러 옵니다. 왕성한 상서로운 기운이 황궁을 장엄하게 하고 빛나는 글과 예는 제국의 위협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거치니 신선의 지팡이가 햇빛에 반짝이고 하늘에서 부는 바람은 황제의 향로에서 풍기는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소신 또한 이 큰 은혜와 영광을 입어 붉은 궁궐들에 들어가 황제의 찬란한 광채를 가까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도경서경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천년 전 기자의 나라가 바닷가에 자리 잡았고 그가 전한 팔조의 풍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고 먼 산들이 평야를 둘러싸고 졸졸 흐르는 강물은 옛 마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먼 길을 산 넘고 바다 건너 조공하러 왔으며 사만의 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이곳 백성들과 은근히 나누었습니다. 백성이 살아 숨 쉬는 것이 곧 황제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도암록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변방의 고을은 쓸쓸한데 오래된 나무만이 푸르게 서 있습니다. 압록강은 하나의 줄기로 흘러 요양과 국경을 나눕니다. 황제의 은덕은 중국과 오랑캐를 가리지 않건만 땅의 경계는 어찌하여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친 파도의 작은 배는 흔들리지만 하늘에 해가 비치는 이 먼 땅을 기쁘게 바라봅니다. 누가 이번 내 마음의 간절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임금께 전하고자 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 시고개벽 동이주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듣건대 아주 오래전 단군께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어 동방의 임금이 되셨다 하니 그 시절은 바로 요임금 때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몇 대를 이어왔는지 모르지만 100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 기자도 이 땅을 다스렸는데 역시 조선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며 상방일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동쪽 바다 너머로 눈을 돌리면 외국이 있는데 그 성정이 사납고 완고하다 합니다. 한 번도 성인의 가르침을 받은 적 없어 늘 흉폭하고 간사한 일을 일삼습니다. 이웃 나라를 침범하고 약탈하며 산기슭과 바닷가에 거처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치고 마땅히 죄를 물어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금강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하얀 눈 덮인 천만 봉우리가 솟아오르고 옷같이 맑은 구름 사이로 연꽃처럼 산이 섰습니다. 넘실 때는 빛은 창해를 닮은 듯하고 기묘한 기운은 조물주의 숨결 같네요. 산 꼭대기는 하늘길을 내려다보고 깊은 골짜기는 신선의 자취를 감추었지요. 동국의 명산에 올라 절정에 서면 큰 바다 굽어보며 답답한 가슴 씻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신경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이 땅은 바다 너머 먼 나라 1000년 만에 밝은 임금을 만나 신하 되기를 청했습니다.
백성을 돌보라는 은혜의 조선이란 국호를 받고 한양성의 세 나라의 터를 닦았습니다. 강물은 남쪽을 휘돌아 흐르고 세산은 북쪽을 막고 우뚝 솟아 있습니다. 구차한 지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영원히 황제의 은혜를 입고 태평을 누릴 따름입니다. 진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사만 옛날에는 솥발처럼 나라가 나뉘어 전쟁과 다툼으로 천리 땅이 지쳤습니다. 힘은 서로 엇비슷해 이기지도 못하고 끝내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왕공이 높은 뜻을 드러내자 김씨 또한 정성을 다해 귀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백성의 삶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고 마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작은 마한 땅은 고래 뛰노는 바닷가에 자리 잡았었지요. 세 나라로 처음 나뉘었으나 마침내 화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1000년쯤 지나자 봄과 삼이 들마다 봄을 맞이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밝은 시대를 만나 멀리 떨어진 백성도 어진 정치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고 변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동방사만으로 나뉘었을 때 백성들의 삶은 오랫동안 고달팠습니다. 만족들의 다툼은 시끄럽고 변안과 진안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터엔 쓸쓸한 바람이 불고 폐허가 된 누각엔 흰달이 외로이 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룬 뒤에는 분쟁도 사라져 오래도록 기쁨이 이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신라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옛날 혁거세왕께서 오봉 연간에 신라를 세우셨다 합니다. 그 뒤로 1000년 가까이 나라를 이어 한쪽 구석을 지켜냈지요. 계림 땅을 거쳐 공령 임금께 조공하였습니다. 면면이 이어지던 삼성의 종묘가 이제는 끊어졌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라고 하고 탐나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푸르고 푸른 한라산이 끝없는 푸른 바다 속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별이 움직여 사람이 이 바다 나라에 오고 마른 용의 자손을 낳아 황제의 말 우리에 들었습니다. 땅은 변방이지만 백성은 삶을 꾸리고 바람이 순하면 배가 오가며 장사를 합니다. 밝은 시대의 직방의 이름을 정할 때 이 외진 고을이라도 빠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대동강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기자가 남긴 터는 평야로 남아 큰 강이 서쪽으로 돌며 외로운 성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안개와 물결은 멀리 하늘까지 닿고 맑은 모래물은 밑바닥까지 비칩니다. 100개의 내를 받아 늘 흐르는 강은 만물을 비추며 가득 채웁니다. 힘차게 바다로 흘러가는 이 강의 기세는 우리 임금께서 대국을 섬기는 그 정성과 같도다. 라고 하고 청고가언의 빈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만국의 사신들이 옥의 수도에 모이니 높은 누각이 그대를 위해 도로 옆에 지어졌습니다. 술기운이 퍼지니 마음이 풀리고 맑은 노래는 감정을 자극합니다. 바람의 놀이개는 흔들려 구슬이 부서지는 듯하고 춤추는 소매에 실린 향기는 옷자락을 가볍게 날립니다. 먼 나라에서 온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던가. 이날 내게 주어진 영광은 더더욱 특별했습니다. 라고 하며 연령인인 어중역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중영로에서 배우들의 연극을 관람하였다. 먼 곳에서 사신으로 와 황제의 도성에 도착하니 한낮의 번화한 거리에서도 말발굽이 가볍게 느껴졌다. 높은 누각에 올라보니 넓은 마루가 제일 좋아 보이고 술을 마시며 바라본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참으로 흥겨웠다. 웃으며 건네는 제담은 기분을 상쾌하게 했고 부드럽게 도는 허리와 사지의 동작은 더욱 놀라웠다. 이렇게 교묘한 연극을 구경하고 취한 듯 기분 좋은 건 임금의 은혜 덕분이리라. 라고 하고 인상남시명정익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남시루에서 술을 마시고 흥에 겨워 돌아오다 백자나 되는 누각이 시장 위에 솟아있고 놀러온 사람들은 누에 올라 흥취를 즐긴다. 긴 거리에는 온갖 물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화려한 집들 전체가 서로 이어져 펼쳐져 있다. 금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묘한 춤을 구경하고 옥비파 소리를 들으며 새 시를 읊조렸다. 황제의 은혜가 이토록 크니 취하지 않고 어찌 사양하랴. 흠뻑 취해 돌아오니 달이 벌써 중천에 떠 있었다. 라고 하며 개화북신하기환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북시루에서 마음을 열고 즐기다 실없이 돌아오다. 종부산 앞에 북시루가 서 있는데 붉은 지붕이 뚜렷하여 신성한 도성을 자랑한다.
관광하러 먼 길을 온 이몽, 황제의 은혜 입고 이르니 노래하는 기생이 술을 권하며 내 손을 붙들었다. 싫도록 마음껏 마시니 정말 흥에 겨워 실없이 놀았고 정신이 흐려져 부축을 받고 돌아오는 것도 그 또한 멋이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받은 일은 처음이며 감격한 마음을 뼈를 갈아 갚아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하며 취선창음 유목어 광고 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취선루에서 술을 마시며 강가의 풍경을 둘러보다 좋은 날에 관광하려고 취선루에 올라서 난간에 기대어 강과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과 안개는 서울 바깥까지 퍼져 있고 구름과 물은 아득하게 바다 끝에 맞닿아 있었다. 좋은 술에 흠뻑 취한 것도 싫지 않았고 맛난 음식과 향기로운 안주가 배부르게 했다. 맑은 노랫소리에 나그네의 근심이 사라졌고 황제의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만년의 평안을 빌었다. 라고 하며 항명제자문 안페이산산이라는 제목에 대하여는 항명루에서 다시 앉아 폐물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다. 항명루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둘러보니 폐물을 찬 여인이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기쁜 마음에 옥비파 반주에 맞춘 노래를 들었고 아름다운 손이 금잔을 받드는 모습이 보였다. 남쪽으로는 제국의 강산이 장대하게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하늘의 문에 밝은 해와 달이 보였다. 내시가 황제의 뜻을 전해줘서 사흘 동안 거리에서 놀며 취해 돌아왔다. 라고 했다. 이렇게 시를 지은 것을 황제가 기쁘게 여겨 상을 내리고 권근을 문영각에 등용하였다. 또한 황제가 지은 시를 하사하였으니 특별히 총애한 것이다. 첫 번째 자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성지를 받들어 앞으로 조선에서 사신을 보낼 때에는 한나라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보내도록 하고 한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은 사신으로 보내지 말도록 하라. 두 번째 자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예부 시랑 장병 등이 성지를 받들어 전하였는데 옛날부터 임금이 나라를 세우고 집안을 이을 때에는 반드시 정직하고 군자다운 사람을 얻어야 나라가 번창했다. 반면 처음부터 소인배를 쓰면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지금 조선 국왕은 왕씨의 시대가 끝나고 하늘이 운명을 바꾸려는 때에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먼저 일어나고 하늘이 위에서 응하여 사만을 차지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백성들은 시장과 시골에서 안정을 찾았고 예절은 본래 풍속을 따르며 법은 옛 제도를 지키고 있으니 국정이 안정되어 있다. 하지만 왜 깊이 있는 계책을 세우지 않고 가까운 나라들과 우호를 다지는 데 마음을 쓰지 않는가? 쓰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경박하고 소인배이다. 유학자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옛 성인의 가죽만 흉내낸 자들이라 임금을 도와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고 하나 보내는 글 속의 문장으로 재난을 일으키는 말을 쓰고 있으니 이는 결국 사만의 전쟁의 화근이 되고 조선 국왕이 몸둘 곳을 잃게 되는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써서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 중국의 옛 성신은 임금이 군사 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안 된다고 충언하였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가 화목하지 못하면 말을 닫고 글을 꾸미고 이름을 높이고 형벌을 단속해야 하고 이웃 나라가 올바르지 않더라도 백성들에게 고생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 또한 덕을 더욱 쌓으면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산천의 정기를 막아 군사를 일으켜 선량한 백성에게 화를 끼칠 수 있겠는가? 지금 조선에서 매년 글을 짓는 자들이 문장으로 재앙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당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늘과 땅, 산천의 신령들이 이 사정을 안다면 화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예부는 이 내용을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헤아려서 짐이 말한 바를 반드시 이해하게 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9일 임술일 1397년 4월 6일 햇무리가 지고 밤에 남쪽으로 붉고 흰 기운이 끼다. 낮에는 햇무리가 졌고 밤에는 남쪽 하늘에 붉고 흰 기운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5일 무진일 1397년 4월 12일 상서사 판사 조중과 정도전 등이 내관의 작호와 품계를 정해달라고 청하다. 상서사 판사 조중과 정도전이 내관들의 작호와 품계를 정해달라고 아뢰었다. 현의 2인 중 한 명은 정일품, 한 명은 종일품에 숙의 2인 중 한 명은 정이품,
한 명은 종이품에, 찬덕 3인 중 한 명은 정삼품, 2명은 종삼품에, 순성 3인 중 한 명은 정사품, 2명은 종사품에, 상궁 3인 중 한 명은 정오품, 2명은 종오품에, 상관 3인 중 한 명은 정육품, 2명은 종육품에, 가령 4인 중 2명은 정칠품, 2명은 종칠품에, 사급 4인 중 2명은 정팔품, 2명은 종팔품에, 사식 4인 중 2명은 정구품, 2명은 종구품에 해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6일 기사일 1397년 4월 13일 유온을 명나라에 보내 황제의 조의에 대해 감사를 전하다. 상위 중추원사 유온을 명나라 수도로 보내어 감사를 전하며 아뢰었다. 신의 아내 강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부고를 직접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신 안익이 돌아오며 황제 폐하의 조문 성지를 전해주어 말씀이 간절하고 극진하셨습니다. 신은 황제의 깊은 은혜에 감격하여 마지 않습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7일 경호일 1397년 4월 14일 황제에게 올리는 표문에 대한 예를 유후사에서 행하자고 건의하다. 간관이 아뢰었다. 표문을 올릴 때 예식을 풀밭 같은 곳에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유후사로 돌아가 의식을 갖춘 뒤 예를 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유후사도 역시 임시 머무는 곳이다. 서북면 변경에서 문서 없이 물건을 매매하는 것을 금하다. 도당에 명하여 서북면 도순문사에게 문서를 보내어 문서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자를 금하고 경계의 질서를 엄격히 지키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8일 신미일 1397년 4월 15일 온천에서 고아를 만나 옷과 밥을 하사하다. 임금이 온천에 머무는 동안 두 아이가 밥을 빌었다. 임금이 그 사정을 물으니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였다. 상의원에 명하여 옷을 주고 사선에게 명하여 밥을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19일 임신일 1397년 4월 16일 목성이 여기성과 적시성을 5일 동안 계속 범하다. 목성이 여기성과 적시성을 범하기 시작하여 정축일까지 5일 동안 계속되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0일 개유일 1397년 4월 17일 임금이 천신산에서 사냥을 하고 평주 땅에 머물렀다. 그런데 한 여자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물으니 사복시 소속의 여종으로 해당 관리가 시중을 들게 한 자였다. 곧바로 명하여 풀어주고 돌려보낸 뒤 그 판사 이비 등 5명을 가두었다가 다음 날 용서하였다. 황조비의 능을 귀주 동쪽으로 이장하다. 황조비 경비의 능이 함주에 있었는데 술사가 이장을 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래서 영안군 양호를 보내어 귀주 동쪽의 인방 산등성이로 옮겨 다시 장사 지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5일 무인일 1397년 4월 22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통사 박인귀 등이 대마도에서 돌아오다. 외선 열척이 항복을 청하다. 통사 전 소감 박인귀 등이 대마도에서 돌아왔는데 외선 열척이 항복을 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6일 김효일 1397년 4월 23일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렸다. 조준, 정도전, 남은에게 초립과 오경자를 하사하다. 좌정승 조준에게는 초립과 오경자를 하사하고 봉화백 정도전과 의성군 남은에게는 초립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7일 경진일 1397년 4월 24일 임금이 온천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다. 임금이 온천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갔다. 외인의 항복을 받아들이되 만일에 대비하여 군비를 준비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경상도에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외인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일단 그 항복을 받아들여야 한다. 설령 그들이 진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준비해서 만일 저들이 먼저 움직여 약탈을 한다면 즉시 대응하여 소탕할 수 있어야 한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3월 28일 신사일 1397년 4월 25일 임금이 매를 팔에 올리고 강음현과 개성현에서 사냥하다. 임금이 팔에 매를 얹고 강음현과 개성현 일대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일 개미일 1397년 4월 28일 안개가 끼다. 첫 물고기를 종묘에 천신하다. 안개가 꼈다. 그 해 처음 잡힌 석수어를 종묘에 올려 바쳤다. 외구의 우두머리 나가오니 병선 24척을 이끌고 항복을 청하다. 외구의 우두머리 나가오니 병선 24척을 이끌고 와서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3일 을요일 1397년 4월 30일 크게 번개와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다.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5일 정해일 1397년 5월 2일 대장군 김계수 등을 경상도에 보내 외구 방어 계획을 세우게 하다. 대장군 김계수와 전직 만호였던 박문숭을 경상도로 보내 외구를 막기 위한 방어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항복한 외인 괴수 2인이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술을 대접하다. 항복한 외인 2명의 우두머리가 자신들의 부하 6명을 데리고 와서 술을 가지고 경상도 도관찰사에게 대접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6일 무자일 1397년 5월 3일 도성에 돌아와 종묘에 배하라고 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와 종묘에 들러 제사를 올리고 가마에서 내렸다. 외괴가 관찰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먼저 양식을 줄 것을 청하니 쌀 200석을 주다. 외인의 우두머리가 사람 2명을 보내어 관찰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호 셋이 각각 100명씩 거느리고 관찰사를 만나러 오려 하니 먼저 양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찰사가 쌀 200섬을 내주었다. 나가오니 80인을 거느리고 밀양부에 이르니 관찰사 이지가 술을 대접하였으나 기습하려 함을 눈치채고 도망가다. 나가오니 관찰사를 뵙겠다고 청하자 관찰사가 허락하였다. 나가오는 자기 무리 80명을 이끌고 밀양부에 도착하였고 관찰사 이지는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나가온 등 10명은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배를 타고 돌려보냈다. 그때 도안무사 박자한이 군함을 이용해 그들을 기습하려 하였는데 외인들이 이를 눈치채고 결국 도망쳤다. 자한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지는 못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8일 경인일 1397년 5월 5일 안개가 끼다. 안개가 끼었다. 외적 방어를 위해 충청도 군사 500명을 징발해 경상도 전라도에 보내다. 충청도에서 군사 500명을 징발하여 경상도와 전라도에 보냈다. 이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9일 신묘일 1397년 5월 6일 정릉에 거동하다. 정릉으로 나아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2일 가보일 1397년 5월 9일 항복을 종용하려 외인들에게로 중을 보낸 한상질과 유양을 간관이 논핵하다. 간관이 예문춘추관 태학사 한상질과 상의중추원사 유양을 탄핵하였다. 처음에 한상질은 경상도의 관찰사였고 유양은 계림의 관리였다. 유양이 한상질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외국에 보내어 위협과 회유를 통해 항복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중의운을 외인에게 보냈으나 외인들은 도망쳐 돌아갔다. 그로 인해 간관이 왜 중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따진 것이었다. 간관이 밤에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신 전 소감 최선 등의 죄를 청하다. 간관이 이렇게 아뢰었다. 전 소감 최선, 전 정원 최갱, 전 정랑 이반 등은 밤에 기생을 불러들여 음악을 울리며 제멋대로 술을 마셔 금지된 명령을 어겼고 또 술에 취한 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가재도구를 망가뜨렸습니다. 게다가 최선과 최갱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인 상황에도 이처럼 무례하고 음탕하게 행동하였으니 유관 기관에 이 일을 넘겨 법대로 처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은 이 말대로 따랐으나 이반은 특별히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4일 병신일 1397년 5월 11일 황제에게 진언하는 금안교 안에 하늘 천자를 쓴 벼랑국 별감 이미충을 순군옥에 가두다. 벼랑국 별감 이미충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미충은 황제께 바치기 위해 준비한 금색 안장 가마 안에 하늘 천자를 써넣었는데 이를 본 황제가 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안장은 사람이 타는 것인데 사람이 하늘을 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짐을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안장을 불태워 없앴다. 그러나 미충이 여러 가마 중 진상용 가마만 따로 구별하려고 천자를 쓴 것이었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풀어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6일 무술일 1397년 5월 13일 서북면에 흉년을 진율하다. 전중 소경 오존지를 서북면으로 보내어 흉년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오돌이 우적합 등 사인과 외인 구육 등 5인에게 옷 1습씩을 내려주다. 오돌이 우적합 등 4사람과 항복한 외인 구육, 도시로 등 5사람에게 각각 옷 1벌씩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7일 기해일 1397년 5월 14일 설장수 등이 남경에서 돌아오다. 인친 의논을 파한다며 흔단을 내지 말라는 자문. 싸은사 판삼사사 설장수 부사인 중추원 부사 신유연 전 의주 도절제사 진충귀 전 호조 전서 양천식 등이 명나라의 수도에서 돌아와 예부의 자문을 전하였다. 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부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말씀드리니 중국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는데 조선은 동쪽 국경과 가까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매우 가까운 편이다. 예전에 왕씨가 정사를 게을리하여 나라가 망하고 이씨가 새로 일어났는데 자주 국경에서 문제를 일으킴으로 짐이 2~3번 경고했지만 결국 멈추게 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방치하면 전쟁이 일어날까 우려되어 두 나라 백성을 평안하게 하려는 뜻에서 혼인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생각을 여러 해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사신을 보내 그 뜻을 전하였고 사신이 돌아와 조선 국왕이 나와 맞이했다고 들었기에 혼인 성사에 기대를 걸었다. 올해 봄에도 조선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며 안장 갖춘 말을 바쳤기에 성의를 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 말과 장비를 조사해보니 기구와 말 모두 흠이 많았다. 물건을 준비한 정성을 보면 첫 인연인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니 관계가 오래되면 더욱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군자들이 좋은 벗을 삼는다는 것은 비록 먼 곳에 있어도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인데 지금 조선은 짐이 진심으로 보냈는데도 거짓으로 대응하니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마음이 통하겠는가? 일이 시작될 때 잘 판단하지 못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 조선과 혼인하려는 일은 다시 논의하기 어려우니 너희 예부는 조선에 공문을 보내 혼인 논의는 여기서 끝내고 조선에서 온 사신을 정중히 대접하되 이후라도 국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도록 전하라. 또한 자문에는 이렇게 이어졌다. 새 나라를 세워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있어 소인을 등용해서는 안 되는데 조선은 새로 세운 나라임에도 그들이 올린 인사 관련 문서를 보니 이는 조선 백성들의 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다. 예전에도 천자의 명을 받들어 땅을 받아 다스린 나라가 많았지만 대대로 그 땅을 잘 지킨 나라는 드물었다. 이유는 소인을 가까이 둔 결과 법을 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우호를 지킨 나라는 소수였고 그중 정나라가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사람을 잘못 써서 늘 전쟁에 시달렸지만 자산이 정승이 되자 나라가 안정되었다. 자산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병화를 피할 수 있었고 문서를 쓸 때에도 신중하게 초안을 잡고 토론하고 고치고 정제해서 한 글자라도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 조선 국왕의 문인 정도전이란 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일 수 있다. 국왕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만약 정총, 노인도, 김약항이 지금 조선에 있었다면 분명 정도전과 한편이 되어 재앙을 불러왔을 것이다. 국왕은 이 점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화가 일어나 남의 도움을 청하게 될 것이다. 예부는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깊이 생각하여 조선을 잘 보존하게 하라. 설장수는 또 황제의 구두 훈시를 전하였다. 2월 2일 황제가 우순문으로 나와 설장수 일행을 만나 말했다. 혼인의 일은 너희가 지금 상복 중이니 그 기간이 끝난 뒤 내년 정월에 사신을 보내어 정식으로 혼인을 논의하려 했다.
그런데 임원은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정도전을 쓰니 어찌 된 일이냐. 정총은 전날 한림원의 왕비가 돌아가셨으니 상복을 입겠다고 했으나 명나라 조정은 나라에 상이 있어도 궁에서는 예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명절에 흰옷을 입고 궁 안에 들어왔다. 또한 압록강이라는 시를 지어 용만이 쓸쓸하다고 했고 이유를 묻자 압록강에 용만이라는 곳이 있다고 답했다. 정도전은 이번에 와서 돌아갈 때 산해 위를 지나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싸우겠다고 했다. 너희 나라에서 온 화자는 내 궁 안에서 자유롭게 오갔고 내가 먹는 음식도 살폈다. 그가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기에 가도 좋다고 말하며 은자도 주었다. 하지만 부모에게 편지나 한 장 보내면 될 일이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몸에 파란 물건 하나, 빨간 물건 하나, 버드나무 고리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리를 열어보니 안에 서번 글자가 가득한 종이가 들어 있었다. 지금 그 지역 근처에 약간의 부족이 있는 듯하니 내가 가서 그들을 정벌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 이만의 군사를 이끌고 돕는다면 나는 믿고 맡기겠다.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후에 다시 웃음문에서 선유하기를 지난번 안장을 열어보니 안에 글자가 있었고 이번에도 너희가 가져온 안장을 열면 어떨지 모르겠다. 하며 여러 내관이 각기 안장을 내었는데 어떤 것은 양쪽에 거꾸로 천자가 있었고 어떤 것은 안장 속에 현자가 있었고 어떤 것은 받침대에 십자가 있었다. 황제가 일어나 손으로 그것들을 살펴본 뒤 앉으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글자가 있는 것 중 모두 천자를 맨 앞에 썼는데 이런 것은 내가 탈 수 없다. 장수가 아르기를 신이 처음 바친 안장 속에 글자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 안장을 다시 확인할 때 두세 번 만드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런 글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져왔습니다. 안장을 만드는 사람이 보통 글자를 써서 등급을 표시하고 다 꾸민 뒤에 그것을 긁어 없애는데 이번엔 그것을 잊고 그냥 보낸 듯합니다. 이는 큰 잘못이 아닌 줄 압니다. 신이 고려로 귀화한 지 40년이 되었고 공민왕 때는 물론 그 뒤에 임금들에게도 감히 태만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임금께서는 더욱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내 말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들리지만 내가 보기엔 성의가 없다. 어찌 감히 혼인을 논의하겠는가. 나로서는 정혼하려 했으나 저쪽의 태도는 무성의하니 이 일이 성사될 수 없겠다. 정총의 가족과 또 다른 부인의 말이 서로 달라 연월일조차 맞지 않으니 진짜 가족이겠는가. 그들은 모두 데려가라. 너희가 바친 사원의 말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두고 갈 수 없고 가져가라. 안장은 마감에게 맡겨 모두 불태웠다. 금 57량은 가져가도 된다. 너희는 국왕에게 국경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전하라. 소인의 간계를 들으면 다음 날 바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의주 만호는 원래 법으로 따지면 국법기관에 보내 신문해야 맞지만 이가 너희를 보냈다는 점에서 뜻이 좋아 보이니 나는 묻지 않고 너희를 돌려보낸다. 하지만 이후에는 조심하여 더는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나서 황제는 왜 자기가 천하를 얻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말했다. 내 임금도 나라를 얻은 이유는 이와 같은 이치일 것이다. 하늘이 주지 않고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8일 경자일 1397년 5월 15일 화성이 태미원 서쪽에 있었다. 화성이 태미원 서쪽 별자리 구역에 있었는데 상장성의 남쪽으로 반자 정도 떨어져 있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19일 신축일 1397년 5월 16일 화성이 상장성을 범하다. 화성이 상장성에 겹쳐 나타났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0일 이민일 1397년 5월 17일 정도전이 무고하여 양천식 설장수 권근을 탄핵하였으나 임금이 불문에 붙이다. 헌사에서 전호조 판서 양천식과 판삼사사 설장수 화상군 권근을 탄핵하였다. 처음에 황제가 우 등을 보내어 정도전을 부르자 도전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이에 권근이 임금께 이렇게 아뢰었다. 표문을 짓는 일에 저도 참여했으니 사신을 따라 경사로 가서 해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임금께서 권근을 부르는 명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고 권근이 2번 더 청하자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 경은 노모를 모시고 있고 또 황제의 부름도 없으니 차마 보낼 수 없다. 그러자 권근이 말하였다. 임금께서 직접 보내시면 병을 핑계로 가지 않은 자에 대한 의심도 덜 수 있고 저도 혹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고 가면 오히려 제 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허락하였다. 그때 여론은 권근의 출행을 좋게 보았고 정도전을 나쁘게 보는 이도 있었다. 도전은 이를 듣고 불쾌하게 여겨 임금께 아뢰었다. 권근은 이색이 아끼던 제자인데 이색이 예전에 기사년 무렵에 임금께서 황제에게 고자질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권근이 청하여 간다고 하니 반드시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니 권근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권근이 떠난 뒤 임금은 사람을 중도에 보내어 황금을 여비로 전하게 하였다. 권근이 황제에게 예우를 받고 돌아오자 도전은 헌사를 부추겨 권근을 탄핵하게 하였는데 정총 등이 억류된 상태에서 권근만 홀로 돌아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는 임금께 이렇게 말하였다. 정총 등은 모두 돌아오지 못했는데 권근만 홀로 황금을 상으로 받아 돌아왔습니다. 제 예상대로입니다. 부디 국문하시옵소서. 그러자 임금이 물었다. 어떻게 금을 상으로 받았다는 걸 아는가? 도전이 말하였다. 들으니 권근이 금을 가지고 다닌다 하던데 황제가 준 것이 아니라면 그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금을 가졌겠습니까?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아무리 가난한 선비라 하더라도 금을 얻을 방법이야 없겠는가? 사실 도전은 금이 임금이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도전은 다시 강하게 국문하기를 청하자 임금이 말했다. 황제가 크게 노했을 때 자청에서 가서 천자의 노여움을 풀었고 이후 다시 부르지 않은 것이니 그 공이 나라에 있고 은혜는 그 사람에게 있다. 나는 상을 주려 하는데 오히려 벌을 주라고 하느냐? 임금이 권근에게 직사로 나올 것을 명하니 도전은 더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양천식과 설장수도 역시 도전이 꺼려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도전이 거짓으로 탄핵한 것이었다. 궁궐 역사를 일체 중지하고 군사 양성과 양식 저축에 힘쓸 것을 명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이렇게 말했다. 궁궐은 대체로 갖추어졌으니 아직 미비한 부분은 훗날을 기다려 보완하고 모든 공사를 일절 중지하여 오직 군사를 기르고 식량을 비축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1일 개묘일 1397년 5월 18일 정도전에게 명하여 궁궐 감역 제조에게 잔치하다. 영삼사사 이화와 봉화백 정도전에게 명하여 궁궐 공사 감독을 맡은 감역 제조들에게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양부에서 백성을 편하게 할 대책안을 진술한 데 대하여 사사에서 검토 후 보고하게 하다. 양부에서 각각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진술하였고 도평위 사사에서 이를 검토하여 채택한 뒤 임금께 보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3일 을사일 1397년 5월 20일 양부 이하의 전임 품관에게 서울에 거주하면서 왕실을 보위하게 하다. 양부 이하의 전직 관료들에게 항상 서울에 머물며 왕실을 호위하도록 하였다. 양부의 경우는 6월 초하루까지, 가성관은 8월 초하루까지로 기간을 정하였다. 외인에게 잡혔다 도망온 섬나곡국 사신들에게 옷을 하사하다. 섬나곡국에서 온 사신 임득장 등 6명이 외인에게 붙잡혔다가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득장 등 4사람에게 각각 옷 한 벌씩 하사하고 그들의 수행원에게도 옷을 나누어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4일 병오일 1397년 5월 21일 외게 나가오니 12인을 거느리고 서울에 오다. 외인의 우두머리 나가오니 자기 무리 12명을 데리고 서울로 들어왔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정미일 1397년 5월 22일 회암사 등지에서 성변 기양 법석을 베풀고 소격전에서 화성 독초를 베풀다. 판삼사사 이거인을 회암사에 보내고
우복야 요구를 광암사에 보내어 하늘에 별자리에 변고가 생긴 것에 대해 재앙을 없애는 기도 법회를 열게 하였고, 검교 참참문화부사 최웅을 소격전에 보내어 화성의 이변을 없애기 위한 독초 의식을 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정밀 1397년 5월 22일 간관이 사대부의 부도 설치 금지 등 시무 및 서정세 신책 10개조를 건의하다. 간관이 글을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첫째, 도읍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종묘를 세워 제사를 올리고 그 계절의 산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정성이 모자람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절마다 올리는 향사에는 대신들에게 대행하게 하였으니 지금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계절의 큰 제사에는 반드시 임금께서 직접 제사에 참여하시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를 밝히고 조상을 잊지 않는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대부들이 조상의 사당을 세우는 제도는 이미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교를 숭상하고 귀신에게 아첨하여 사당은 세우지 않고 선조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날을 정해 사당을 세우도록 하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고 예전에 잘못된 관습을 따르는 자가 있다면 헌사로 하여금 반드시 조사하여 바로잡게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회는 5일에 한 번 열리지만 단지 신하들이 예를 갖추어 인사만 할 뿐, 정사를 들으며 이를 아뢰는 절차는 없습니다. 또 근정전은 본래 나라의 정사를 듣고 처리하는 곳인데 지금은 중들이 그 안에서 경전만을 외우고 있으니 궁의 이름에 담긴 뜻을 잃은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조회를 마친 뒤 모든 관청에 명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시기에 맞는 중요한 일을 직접 들어와 아뢰게 하고 임금께서 이를 채택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전에는 삼공은 도를 논하고 육경은 직무를 나누되 관원이 반드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저 적임자에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제가 너무 복잡하여 윗단의 묘당부터 아랫단의 여러 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원이 지나치게 많아 관직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마치 양 10마리의 목자가 9명이고 항아리 하나에 끄는 사람이 10명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쓸모없는 관직을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여 본래의 직무에 집중하고 관직의 가치를 무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에 잦은 토목공사로 인해 백성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는데 지금은 도성과 궁궐이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토목공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중지하고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려 차차 정비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국가와 개인의 세금도 적당히 줄여 걷어 백성의 노고를 덜어주고 생계를 풍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 도의 군사나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배를 타는 일입니다. 지금은 어염의 이익으로 군량을 공급하고 있지만 노동은 고되고 식량도 부족하여 징발이나 번갈아 교대할 시기가 되면 온 가족이 도망쳐 숨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제부터는 배를 타는 군사에게는 예전처럼 식량을 주고 어염에서 얻는 이익은 군사에게 돌려 생활을 넉넉히 하게 하며 절제사나 만호가 어염의 이름을 빌려 군사를 괴롭히고 사적으로 부리려는 자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법도 없이 돌아다니는 불량한 승려들이 여러 곳을 떠돌며 사람들을 속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을과 외곽 지역에 숨어 지내는 무리를 소재지 관청에 명하여 철저히 단속하게 하고 도첩이 없는 자는 출가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그 죄를 부모와 스승에게까지 물어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 도의 군사들이 교대로 번갈아 수기하고 방어를 서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므로 보기에는 편한 것 같지만 먼 지역의 사람들은 상번시에는 서울에서 수기하고 하번시에는 변방을 지켜 사실상 쉴 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항복한 왜구로 인해 겨울부터 여름까지 생업을 돌보지 못하고 바다를 오가며 고생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갑사가 수기를 담당하니 각 도의 군사는 수기를 중지하고 몸을 쉬며 말을 기르게 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봄 가을마다 병사 훈련을 열어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며
만약 변방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날짜를 정해 모이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아홉째, 군사와 양식은 모두 국가의 근간으로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핵심은 백성의 식량을 충분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교와 신령에게 쓰이는 비용이나 지나친 하사품 등 쓸데없는 낭비를 모두 줄이고 절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산림과 하천은 온 백성이 함께 이용하는 자원인데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사적으로 차지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일이 있어 매우 부당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역의 관청에 명하여 관할 지역 내의 산림과 물줄기를 조사하게 하고 만약 사적으로 점유한 자가 있다면 그 명단을 헌사에 보고하게 하여 헌사에서 조사하고 죄를 물어 이러한 해악을 모두 금하게 하며 수령이 권세에 아부하거나 두려워하여 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죄를 동일하게 처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이열가지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하였다.